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 12강의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보험 제도 중에서 국민연금보험하고 건강보험 다루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동영상도 좀 길게 찍혀서 지루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보시면서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전체 화면 49페이지죠. 49페이지 되려면 좀 기다려 보세요. 방법 잘 몰라가지고 고용보험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실업으로 인해서 근로소득이 월급이 없잖아요. 그러한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하기 위해 직장 생활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실직 시, 그러니까 이거는 잘리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거는 실직이라고 여기서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잘리는 경우에 우리가 표현하라면 잘리는 경우에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돈은 고용보험료로 모아진 돈은 어디에 쓰느냐?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사업 이런 쪽에 쓰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 내는 거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걷고요.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낸다고 하는 것은 안정된 직장 근로자들은 이걸 뭐 정년까지 한다면 평생 못 받죠. 실업급여를. 이런 안정된 직장 근로자로부터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소득이 이전된다는 측면에서 소득 재분배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부담하는 것도 사실은 반반이지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에 필요한 돈은 사업자가 내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사업자가 조금 더 낸다. 근로자가 덜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되느냐? 이직 이전에 잘리기 전에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의사는 별개로 현 상태에 미취업 상태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도 일자리를 못 얻고 있다. 그 증명이 뭐냐면 이력서 제출 횟수 등을 증빙해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직의 사유가 내가 그 회사 그만둬가지고 자발적으로 나왔어. 안 돼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것, 즉 비자발적으로 잘린 것. 회사 사정 때문에 너는 이제 그만 회사 나와 이렇게 하고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비자발적으로 잘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급 기간은 최대 8개월입니다. 8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미만자는 3개월, 그래서 10년 이상 그 직장에 근무한 사람인 경우는 8개월 동안 잘린 그 다음 달로부터 8개월까지 실업급여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한액, 하한액을 보면 최대 지급액은 하루에 일당 6만 6천 원씩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그 정도죠. 그 정도. 우리가 얘기하면 8시간 노동한다고 하면 8천 원, 지금 9천 원 정도 되니까 8, 9, 70, 하여튼 그 정도 최저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한액은 최소한은 이렇게 5만 5천 원, 그리고 2020년 퇴사 기준 하한액은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 시 최저시급의 80% 곱하기 8시간.
그렇죠. 이렇게 일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용보험 재정은 어떤가? 그래서 실업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재정이 계속 쌓이겠죠. 돈이 쌓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실업자, 청년 실업자, 취업자 이렇게 색깔별로 다른데 중요한 건 실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용보험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취업자는 계속 늘었다가 이제 20년에 줄었잖아요. 줄은 만큼 실업자가 늘어난 거고 실제 청년 실업도 한 40만 이렇게 됩니다. 실제 근데 여기에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 생각까지 하면은 이거에 따블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한 100만 정도는 놀고 있다.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업자 통계에 한 127만 명이 잡히는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통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는 이거보다도 크고 이거보다도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추세가 코로나 이후에는 이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고용보험 재정은 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 색깔별로 수입액, 지출액, 적립금이죠. 결국 수입, 지출,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는 돈이 모인 게 적립금인데 적립금이 2018년만 하더라도 9조 원이 있었는데 2019년에 가니까 7조 원으로 줄었고 2020년 추정으로 보면은 3조 원으로 줄고 이게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고용보험 재정은 악화되고 다시 이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실업자 수가 적어지면 고용보험은 다시 이렇게 좀 쌓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면 사실은 이제 고용보험 재정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게 4대 보험 중에 산재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직장 생활에도 산재보험료를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이 고용주가 100%,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이 혜택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보험이 산재보험이다. 산업재해 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사업주가 산재보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이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적용되고 성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이 아니고 무과실책임주의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이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재해에 대해서 보상하게 돼 있고 건강보험하고 좀 차이를 보면은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이 중복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시급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무원들은 산재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공무원 연금에 이런 장애보험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따로 인사행정 시간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의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직원의 월급 받는 날 산재보험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사업장 특성이 위험하면 더 많이 내고 위험이 적으면 적게 내는 거예요. 1%에서 10%까지 돼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옆에 음식 및 숙박업을 하면서 내가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직원의 보수총액의 8%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료로 내는 겁니다. 이 돈이 쌓여서 산재보험 기금이 되고요. 그래서 이 보험료 징수는 통합징수로 해가지고 개인이냐 사업장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노가다를 하지 않고 사무직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산재가 없어요. 물론 뭐 사무직에게도 산재가 적용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컴퓨터를 너무 많이 봤다든가 하여튼 그 과로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산재에 적용되겠지만 대부분 산재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는 돈은 명목은 어떤 명목이 있느냐? 요양급여, 진료, 병원에서 진료받는 거, 그 다음에 휴업급여, 그죠? 치료기간 일하지 못하잖아요. 상병보상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이런 항목으로 그 일자리에서 일하다가 다친 사람도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돈, 치료하는 돈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돈을 대주는 것이 산재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서 다쳤는데 산재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남은 생활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난 게 산재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적용되면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병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으면 이거 받을 수 없는 거죠. 자기 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재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직장 생활할 때는 중요하다. 물론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실제 쌓여있는 적립금 규모를 보면은 건강보험은 한 16조 원, 요거 2015년 기준입니다. 산재보험 11조, 고용보험 8조 정도 이렇게 쌓여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산재라든가 고용보험은 점점 적립액이 줄어들게 돼 있죠. 하여튼 매년마다 이 돈이 통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운용하게 돼 있어요. 투자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해서 수익률이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에 언제 다 이제 좀 고갈이 될까 따져보면 아까 국민연금은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2050년, 60년 되면 고갈이 된다. 이게 여러분들 나이로 보면 이때가 연금 타야 될 시기인데 이때 연금이 고갈되면 그 걱정이 많아요. 저 같으면. 그렇죠? 왜냐하면 내 자식들인데 내 자식들이 연금 못 받으면 내가 그때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인데 그냥 할아버지 받는 연금으로 우리 자식들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그보다는 하여튼 적절하게 국가가 연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건강보험도 25년 정도면 고갈될 것 같고 여기 건강보험에 아까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했지만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뭐냐면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지만 노인이 돼서 특히 치매에 걸리고 요양원에 가야 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그럴 때 돈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플러스 알타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이 상태에 들어갈 텐데 우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면 한 달에 240만 원을 내야 돼요. 한 달에.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240만 원 내려는 것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240만 원 중에서 80만 원만 내요. 나머지 돈은 누가 내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죠. 그 대신 우리는 매달 월급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낼 때 이걸 함께 내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하여튼 쌓여있는 돈이 있는데 이때 적자가 발생해가지고 이때 고갈된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도 벌써 적자가 발생해서 이제 2030년 되면 고갈되는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추계라고 하는데 인풋 아웃풋 수입 지출에 대한 추계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사정이니 앞으로 좀 보험료를 더 냅시다. 받는 사람도 좀 덜 받읍시다. 이렇게 좀 국가가 특히 대통령이 국민들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 그 전에 정권 끝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미래로 빚을 남기면 나중에 진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돈을 남겨주지 못한 망정 이렇게 빚을 남겨주는 그러한 기성세대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2장에서는 사회보험제도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를 한번 쭉 검토해 봤는데 이 사회보험제도의 현대
현대사회보장제도의 기초는 영국의 비버리지 경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 대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런 말을 썼어요. The essence of civilization is that man should come to be led more by hope and ambition and example and less by fear. 무슨 얘기냐면 이 문명사회, civilization이라고 하는 문명사회의 에센스, 핵심은 뭐냐? 국민들이, 사람들이 뭐에 이끌려야 돼요? 호흡, 소망과 ambition, 야망과 그런 표본, 잘된 것, 좋은 걸 example이라고 해요. 그런 것에 이끌리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돼요? 공포에 이끌리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포로부터 벗어난 사회, 즉 사회 안전망이 잘 깔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해서 노후의 소득으로부터, 또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또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장애 입는 거, 다치는 거로부터, 상해로부터 좀 안전한 그런 공포로부터 벗어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문명사회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윌리엄 비버리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4대 보험제도가 어떤 건지 제가 예전보다 좀 상세히 설명한 거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생이 됐으니까 공공경제론을 배웠으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얼마 내고 얼마 받는지 뿐만 아니라 누가 내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12장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줌 수업 시간에 만나서 또 질의응답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